자, 이번에 이제 볼 게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내용만 이제 볼게요. 여기는 이제 해남보다는 미래엔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여기 미래엔 302페이지 보죠. 300페이지. 자, 미래엔 300페이지 보면요. 자,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다. 이렇게 보면 자, 6.25 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적개심이 고조되었고 남북의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평화통일 운동이 분출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뭐 오나 남으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남의 전기 이북은 쌀 같은 구호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반공 정책이 강화되면서 평화통일 운동을 탄압을 받았고 박정희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북한도 특수 부대 난파 등 군사 도발을 일으켜 이로 인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자, 닉슨 독트 이후에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남북 관계도 변화가 되는데 먼저 남북 접시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특사들이 비밀리 서로 오고 가는 결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 있죠. 예. 3대 원칙과 합의한 실사 남북 공동선언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자, 7사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간 최초 합의한 통일 원칙으로서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남북 간의 통일 방향을 설정했다는데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예. 자, 한계도 있죠. 후속 결과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데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오히려 독재 권력을 이용하는데 사용했다. 그래서 의의와 한계. 그 독재 권력 관련된 내용집은 이제 뭐 나중에 저번에 이제 아까쯤에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때인데 이건 한번 각자 보세요. 뭐 그다음 남북 기본 합의서도 뭐 주요 내용이 하는데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내용인데 6.15 남북 공동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시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만 딱 끊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어, 약간 민감한 문제니까 그냥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그 다시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경제사 쭉쭉 넘어가죠. 자, 경제 혼란과 전후 복구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몇 문제 나왔죠. 경제사 관련돼서 한 그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미 군정 시기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때 이제 경제개혁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요. 자, 이때 이제 강복 직후에 경제 혼란이 이제 가속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한국 경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한국 경제 구조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민족 자본이 이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 경제 예속됐죠. N블록에 묶어가지고 일본 경제 예속된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남과 북이 좀 약간 평양된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쪽은 경공업, 그 농업 중심이었고 북쪽 같은 게 중화학공업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자원도 이제 대부분 북쪽으로 있었고, 그 전기나 뭐 이런 발전 시설도 다 북쪽에 있었고, 예. 그런 가정이었고, 자, 그런 가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강복이 되니까 남한 인구가 많이 증가돼, 북한 인구보다는. 그럼 남한 인구가 왜 증가했냐? 예. 물론 자연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회적 인구 증가예요. 일단은 북한 동포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한테 쫓겨났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왔던 해외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이런 이제 가운데 또 뭐 일자리가 많았냐? 그것도 일자리도 없었죠.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됐어요.
인플레이션 왜 일어나냐? 통화량이 급증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제가 이제 패만기 때 그 뭐냐면 뭐 물자를 획득한 목적으로 지폐를 많이 찍어냈어. 이때는 조선은행권이죠. 그리고 미군정이 이제 뭐냐 들어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경제에 다 알겠어요. 군바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해서 또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인플레이션이 됐고 그다음 미군정의 또 경제 정책의 실패. 그래서 뭐 미국 공출제를 이제 뭐냐면 폐지했다가 또 실시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런 등등 이렇게 이제 강국 직후의 경제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미 군정의 어떤 경제 정책 실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자 미 군정이 딱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자유경제 체제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를 한번 이식시켜줘야 겠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유 판매를 허용해 버린 거야. 그래서 전시에 있었던 공출제를 폐지하고 자유 판매제를 실시했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야. 예. 자유 판매제를 실시하니까 이 악덕상인들 지주들이 이 자유 판매를 이용해서 쌀 매점 매수를 해.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폭등하겠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식량 문제가 악화되니까 이런 매점 매석을 이제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일제시대 때 했던 곡물 수집 등을 다시 공포를 해요. 1946년에 미군정에서 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예. 왜냐하면 곡물 수집량을 이제 공포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쌀 부족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공출제 실시하고 배급제를 전환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공출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있는 지주와 농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반발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이제 시세 타서 팔아야지 나는데 이득이 되는데 어, 이 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 이런 것들이 미군정에 대한 이제 불만으로 포출돼 나가죠. 그래서 뭐 대구에서는 어떤 그 폭동에도 일어나고 그 배경이 되고요. 자,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있었는데 요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게 객관식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KBS 역사전원인가 거기서도 그 뭐 미국 자유 판매 허용과 곡물 수신과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그 중일 전쟁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쌀을 강제로 공출했으며 우리 농민들은 수확량의 50% 넘는 소작로와 쌀 공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8.15 강복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은 일제 가혹한 식민지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쌀을 수탈당하지 않게 되었다. 자, 강복 후에 이제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하에 일본과 대지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로 낮추는 3분의 1 소작료제를 결정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출제를 폐지하고 미국 자유시장 경제제를 실시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그 3분의 1 소작로는 최고 소작료 결정이라는 그 조치를 통해서 한 거야. 자, 이 최고 소작료 결정 명령에 따라서 3분의 1을 이제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1946년 2월 달에 행한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초과 소작료를 계약할 경우에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주요 소각과의 3분의 1을 소작료로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요 결정에서 뭘 또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그 계약 있죠. 소작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았어. 못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뭐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정책을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미군정이 이제 지주의 소유권을 보호한 바탕 위에 소장 농민들의 어떤 소속감 강화를 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군정이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농민들 지지를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공출제를 폐지하고 미국의 자유시장제를 실시했는데 요게 또 문제가 있죠. 매점 매석이 일어나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쌀값을 폭등을 시켜놨죠. 자, 그러나 이단 정책은 꼭 실패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강복 후에 일본이 소유한 땅, 이걸 이제 뭐냐면 적산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인들이 동산은 챙겨 나갔지만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 이제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미군정이 이제 접수를 했어.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이 기속재산, 그러니까 적산을 접수하고 나서 신한공사라는 그 일종 공기업을 만들죠. 거기에는 관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접수한 3일째 소작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인들의 지주들이 소유한 농지에서는 여전히 이전 소작 제도가 유지되었다. 이게 한계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3일 소작제를 했지만 어, 미군이 소작을 한 것은 접수한 토지 안에서는 가능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주들 무시해서 소작제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또한 그 공무원의 자유시장 제도가 시작되자 이제 지주들 농민들이 매점 매석을 하기 위해서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주들은 쌀값이 비싼 봄에 쌀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또 일반 농민은 자신의 집에서 소비한 쌀을 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내놓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농촌에서는 어차피 쌀을 생산하니까 이제 뭐 먹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생계 유지에는. 근데 도시에서 문제야.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쌀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의 쌀값이 올라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쌀 수확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봄에 갖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쌀 부족 현상이 나서 쌀값이 오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군정은 이게 다 이제 일본 애들이 미국 그 공출제 실시한 이유가 있었구나 해갖고 미국 수집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수집제는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일본 애들이 실시한 미국 공출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뭐냐면 거의 반강제조인지 뭐냐면 그 매입을 하는 거죠. 쌀을 매입해서 그 배급을 이제 시킬 건데 당연히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쌀을 수매하자 농민들은 식민지식의 공출제도가 다시 부활한 걸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자, 이 쌀 부족 현상은 후에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입에도 계속되었고, 자, 그 다음에 6.25 정책 직전에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계속 기아와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보릿고개와 양식이 끊긴 그 뭐냐면 농가의 모습은 당시 농촌에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뒤에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 뒤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강복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당시 화폐 공급량이 물자 공급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또 이게 안 돼. 음. 자, 일제 때부터 왜 이제 이게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전시 물자를 이제 뭐냐면 사들이기 위해서 막 엔화를 그 당시 조선의 걸 막 찍어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있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 네. 그래서 미군정은 이제 경제 정책을 양적 완화, 오늘날 말하면 달러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뭐 화폐가 기축 통화도 아니고 달러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강복 이전에 계속된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인 경제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부터 원조가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 강복 직후에 혼란된 상황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미군정은 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갖고 정부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아까 아침에 쌀 부족이잖아. 쌀값 폭등인데 그 당시 쌀은 이제 일종의 물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값 폭등이 일어나면 다른 물가도 다 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다른 요인이 있었다. 자, 잠깐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급식한 이제 급식 그 급식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네. 급식한 인플레이션은 그 대한민국 정부 수입 위에 계속되었고, 자, 정부도 이제 부족한 또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안 거치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냈고, 그래서 1950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50년 1월 전쟁 직전이죠. 재정 안정 계획을 그 내세워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또 6.25 전쟁 때문에 재정 안정 계획이 중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군 활동에 필요한 화폐를 이제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이제 크게 증가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통화 개혁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가 제1차 통화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1차 통화 개혁을 하게 돼요. 1차 통화 개혁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박정희 때 들어와서 2차 통화 개혁을 하게 되죠. 네. 중간에 또 한 번 통화 개혁이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통화 개혁이 이제 통화 개혁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으로 원에서 한으로 바꿔버리죠. 예. 여기 근데 2차 통화 때는 다 한에서 원으로 바꿔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정부는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급식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1957년에 다시 이제 전쟁 전에 했던 재정 안정 계획을 통해서 다시 시행까지 계속되었다. 아마 이 재정 안정 계획 같은 게 인플레이션이 많으니까 정부 지출 줄이는 방향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입하고 세출이 있으면 세입 중에 세출은 세입을 줄이고 세입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세출 줄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경제에서는 긴축 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 풀리는 걸 막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재정 안정 계획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통화량 증가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 관련된 부분, 남한의 농지개혁.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남한의 농지개혁.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따로 이제 정리 좀 해보고 나서 강독을 좀 해볼게요. 자, 기본 강의 교재 잠깐 펴보시고 농지개혁을 좀 보자. 농지개혁. 자, 농지개혁은 1949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또 재헌헌법에. 배경을 보면 자, 여론의 압력, 그다음에 자익의 사회주의 운동 격화. 특히 북한의 농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왜 안 하냐? 농민들 불만이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안 하다가 나라가 뒤집을 수가 있어.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돼서.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 포면적인 목적이에요.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의 증진, 농민 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이제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사료들이 있는데 요 사료들은 여기만 이제 잠깐 적어놓고 관련된 사료는 푸셈에 있으니까 푸셈에서 한번 보세요. 신푸셈 사료나 이런 거세요. 그래서 제가 푸셈은 지금 강동은 안 하는데 되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 커버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푸셈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일단 이거 기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3정보 이상. 자, 여기 3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한 3정보는 대지주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요때 3정보 이상 대지주나 농지는 국가가 유상 몰수하고 소장을 유상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이제 뭐냐면 토지 개혁하고 이제 좀 다르죠. 북한의 토지 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중소지주 친일파 대상을 하고 매매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경작권이 부여됐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유권을 준다고 이제 명시했지만 실제 경작권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우리는 소유권 자체를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방법인데 이게 예전에 또 기출에 나왔어. 객관식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때 정부안하고 그 다음에 의회안이 대립을 했었어요. 의회안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립을 했냐. 그 유상 몰수와 유상 분배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이제 몰수를 할 때 분배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처음 위에는 뭐냐면 지주의 보상액은 평균 생산량의 1.5배, 1년 계산해서 이제 1.5배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농민 상황량은 1.25배요. 그러면 일단 여기 그 농민 상황량 1.25배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대주주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25배가 차이가 나요. 0.25배. 이 차익이. 그러면 이 차익은 누가 이제 하냐? 정부 재정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게 유예안이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많았던 게 아니죠. 뭐 그 지금처럼 이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세수익도 적은데 이거 0.25배 그 해당하는 그 내용을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정부는 이게 이제 생각해서 평균 수확량과 농민 사용량을 그냥 맞추자. 정부 부담 없이 1.5배, 1.5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법은 어떻게 통과됐냐면 의회가 이제 일단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안을 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1.5배에서 1.25배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고서 보상액과 그다음에 상한 얘기를 각기 달리 둬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재정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안 하려고 해. 배째는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한대로 그 뭐냐면 평균 생산량과 농민세 1.5배로 맞춰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원래 이 법은 1949년에 뭐냐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갖고 1950년에 다시 개정해서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정부안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요거 좀 알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잠깐 그 이걸 좀 놓쳤는데 그다음 미군 정책 토지 개혁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요거 또 넘어갈게요. 자, 미군 정시기 때 토지 개혁이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기속재범 처분하고 요거 좀 하고 넘어갈게. 이걸 좀 먼저 하려다가 못했네. 예. 앞에서 이제 그 기속재산 처분 문제로 해서 그 신한공사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걸 적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일본이 남겨온 부동산, 기업 뭐 이런 것들 다 적산이라고 해서 신한공사가 관리했어. 그래서 이제 동양 척식 주식에서 소유한 전 재산 및 그다음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련 목적으로 동양 척식 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가 설립되고 그때 이제 일본의 공유 자산과 일본의 사유 재산들 이런 것들을 접수 관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동자 공동 관리를 하자고 이제 했는데 거부하고 종전의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부과했어. 왜냐면 이제 신한공사 밑에 있었던 일본인 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일본인들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있던 그 기업들을 그 당시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했어. 위탁을 냈어. 자본가들에게. 그래서 그때 이걸 적산 기업을 누구한테 나눠줄 거야 논쟁했는데 노동자들한테 이제 넘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야, 안 된다. 그래갖고 종전에 그 관리했던 이런 자본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줄 뻔인 거야. 값싼 가격으로. 자, 이네들이 나중에 이제 재벌론의 성장을 하게 되죠. 일본의 기업을 이제 적산 기업을 인수받고 그 다음에 농업 정책 관련된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 미군정도 나름대로 뭐냐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 북한의 토지 개혁도 있었고 농촌의 자익세도 확산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외부에 반발이 많은 거야. 누가 반발을 했겠어요? 예, 그 당시 한민당 세력들이 이 한민당 세력들은 되게 지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뭐 소련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밀어붙였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얘네들 성향상. 그러니까 이제 하도 반발이 되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신한공사에 가지고 있는 그 기성 농지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뭐냐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한공사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때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죠. 중앙토지행정처로 바꿨어. 보고 이름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중앙토지행정처. 그래서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했다.
근데 이거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기속 농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은 농지 이정 농지 그러니까 농가 밭 이정보 이하 토지의 소작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순서 정해서 농민, 농원 노동자, 북한 이주민, 뭐 기국 농민 이런 순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냐 유상 그냥 준 게 아니라 일단 분배를 할 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지가의 생산고의 3배. 그 다음에 지분은 연간 생산 20% 15년 환물상하는데 그렇게 뭐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15년 동안 분배 갖고 이제 하니까 값싼 가격으로 분배를 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소유권 제한이 있어. 왜냐면 분배된 농지는 이제 매매 임대차 할 때는 그걸 할 경우 이제 뭐냐면 수확인데 이제 똥을 봤는데 관리하기 힘들다 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지주에다 넘기면 다시 지주존호제가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배된 농지 매매 임대차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지했어. 그러니까 먼 미래 15년 동안 이후부터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개는 간척지 살림 가송 같은 분배는 제29가. 그다음에 이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유상 분배였기 때문에 소장인들 경제적 부담도 좀 있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기성농지 분할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군정 때 다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미군정 때 한 70%에서 80%또 했고 이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좀 남아있는 한 20% 정도는 이승만 정부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넘어가요.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적산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적산 처분이 그 미군정 때 좀 거의 대부분 했지만 상당수 한 2, 30%뭐 적산 기업, 토지 뭐 이런 부동산들이 이승만 정부 때도 넘어가요. 이승만 정부 때 또 정경 유착을 통해서 적산 기업들도 인수받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요거 있고 적산 기업 관련된 적산 기속 재산 이게 적산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남한의 토지 개혁을 하죠. 그래서 미군정이 하지 못했던 이제 토지 개혁을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속 농지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이승만 시대 때 농지 개혁인데 그러니까 아까쯤에 기준과 산항 방법까지 얘기했죠. 상황 방법까지. 근데 한계도 있어. 되게 한계가 있어. 이 한계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 한계가 뭐냐? 3헥타르, 그러니까 3정부 이상의 지주 토지를 소작인한테 강매를 형성했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이제 북한처럼 딱 1946년에 그냥 뭐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밀어붙였잖아. 한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눈치 볼 수 없, 그러니까 눈치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강제 뺏겼는데 요 남한의 토지가 이미 미훈정 시기 때문에 나와 얘기했거든요. 미군정에다가 또 남한 정권 들어오면서 뭐 입법화 가정을 하고 여론 수렴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안 통과되다가 또 그러니까 위안 통과되다가 안 되니까 정부안 통과해서 실제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 이제 6.25 직전 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뭐야 지주들도 과거 멍청이한 이상 싼 값으로 뺏기니 뭐 좀 비싼 값으로 해갖고 밀퍼버지자 해갖고 소작인들에게 강매를 해버린 거야 강매를. 그래서 실시 지원해서 지주들 토지를 그 과정에서 많이 처분했다. 그래서 막상 이제 토지 개혁을 하려니까 이제 개혁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이제 많이 줄게 되죠. 예. 자, 그리고 논밭인 땅을 이제 가수원으로 전환해서 지목을 바꿔서 이제 시효를 거둘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니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시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언제 실시했냐면 이게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1951년 말에 가서 해요. 이때는 이미 이제 양쪽에서 전선이 이제 형성돼서 고지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남한에서 그 밑에 후방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미 이제 뭐 전쟁 한번 가고 예전에도 뭐 말림 많고 다 그 넘겼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계층이 사전 강매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유상 분배에 따른 빈노의 곤란으로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토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잠깐만요. 이게 왜 그래? 예. 그래서 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분홍의 이들을 다시 견변하는 경병에서 신흥 지주 계층과 소작제가 다시 부활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적 분화, 자본가적 차질 형성 등
농촌 자본주의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농촌 자본주의라는 거는 강작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땅을 나누다 보니까 세분화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세분화된 토지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세 소농 농업이 계속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강작 형태가 있어요. 왜냐면 영세 소농은 하지만 지금 그 농촌에 가보시면 그 농사를 쌀농사죠. 쌀농사는 거의 이제 뭐냐면 그 농민들이 안 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농촌에 사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60대, 70대, 60대가 거의 막내라고 하죠. 예. 7, 80대 고령의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분들이 무슨 농사를 하겠어. 그래서 대부분 농협에 맡긴다고 해요. 농협에. 농협에서 그 뭐냐 집단적으로 이제 경작을 해주고 그 이익의 일부 중에 이제 일부를 어르신들에게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죠. 의의. 자,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는데 사회 지배계층인 지주가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했다. 자작농이 착출됐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토지 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국가적 토지 성격, 독점의 성격을 강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편입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대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때 이제 보상금을 일시불로 준 게 아니에요. 일시불 준 게 아니라 그 토지 증권 같은 거를 줬어요. 증권을 줘서 일종의 이제 채권을 준 거야. 채권을 나눠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채권 형태로 준 거야. 토지 증권 채권 형태로 줬는데 자 근데 당장 돈이 필요했던 그 지주들 입장일 때는 이거 돈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제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아. 갑자기 채권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토지 채권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단위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떨어진 채권을 누가 사들이냐면 자본가들이 사들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주 중에 일부는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자본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산업자본가도 이제 뭐냐면 갖다 팔기 때문에 지주들이 상업자본가나 산업자본가가 된 게 아니라 그 토지 자본들을 채권 형식으로 이제 사들인 그 상업자본이나 상업자본가들이 이걸 이제 뭐냐 국가 경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자본이 채권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자본가들 넘어가면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소작인가 지주 사이의 소작쟁이가 불식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 안정이 기여했고, 그래서 농업소득과 농지 유지 소유 등을 형평의 원리에 맞게 재분배에 크게 기여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작업도 기여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승만 때 농지개혁과 그 다음에 미군정 시기 때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한 세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 여기에서.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예. 여기 7차 찾아서 제가 이제 그 인증번호를 얘기 안 한 것 같아. 첫 시간에. 인증번호 좀 얘기할게요. 어, 첫 번째 인증번호가 25번이에요. 첫 번째 번호가 25번입니다. 인증번호. 자, 여기 보면 이제 농지개혁 내용 보면 정부가 수립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가장 큰 과제는 농지개혁이었다. 자, 농지개혁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이제 실현시킨 데 있죠. 그다음에 강복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무렵까지 농민 대다수가 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지주에게 지대를 바치는 소작농이었다. 그래서 강복 이전 독립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강복 후 실행할 경제정책에 농지개혁을 포함시켰고요. 상균주의에 거기에 포함시켰죠. 강복 후 대다수 정치장체들도 그들의 강령이나 정책에도 농지개혁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었다. 자, 그다음 미군정 시기 때도 농지개혁에 둘러싼 논의가 몇 차 있었고 그리고
앞에 실제로 군정당국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거두어 농민들의 유산 분배를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지주층에 대변하는 정치 세력들 반대. 한민당 세력들 있죠. 이 한민당 세력들이 너무 반대가 많기 때문에 토지 농지 개혁이 진전되지 못했어. 주로 이제 미군정이 가지고 있는 적산만 대상으로 이제 토지 개혁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 이제 본격 논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1949년에 그 농지 개헌안을 이제 개헌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듬해 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요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보상액하고 상황액 자체가 그 뭐냐면 일치하지 않고 정부 재정이 이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지체됐다가 정부안이 다시 개정돼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1950년에 이제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또 반발되고 실제 실시는 1951년 말에 들어가서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주대 토지를 사들여 다시 돈을 받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파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때 지주들은 토지를 처분하 얻은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산업자본 탈바꿈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지주들이고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토지 대금을 받은 것이 지가증권이었어. 아까 이제 채권 형식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걸 당장 지금 받기 힘드니까 헐값으로 지가증권을 파는 거야.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채권이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로 누가 사냐? 대부분 그 뭐냐면 자본가들이 많이 산 거야. 그래서 지주증 자체가 산업자본과 변신에 실패했고 대부분 몰락이 걸었고요. 이 지가증권을 그 지가증권을 그러니까 토지 자본을 구입한 산업자본가들이나 그다음 상업자본가들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토지 자본이 산업자본, 산업자본화다. 예. 지주는 몰랐겠지만, 예.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농민들은 이제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분배받은 토지 가격이 농사를 지은 가격은 너무 부담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그걸 이제 또 팔고 소작하거나 도시 떠나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냐 강매 현상이 나왔죠. 예. 그런 것들 이제 한계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와 전후 복구 사업을 볼게요.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거의 항폐화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당히 궁핍했어. 예.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유엔이나 미국에서 많이 뭐냐면 도와줬죠. 예. 그래서 유엔 한국 재건단이 와가지고 어,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우방이 출자한 자금으로 한국의 재건과 그 다음에 그 구호 사업 같은 걸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그 빈민국도 찾아서 이제 도와주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욕하신 분도 있는데 그 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유엔으로부터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 예. 그래서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받을 만큼 남에게 또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한국에 대한 어떤 국제적 위상이나 이미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처럼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엔 재건 그 단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 정부도 재정 복구를 또 추진했어.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 복구 사업 등을 해가지고 어, 이런 것들 통해서 뭐냐면 전후 그 복구 사업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화폐 개혁도 1953년에 했죠. 화폐 개혁도 1차 화폐 개혁. 예전에는 이제 그 군정 때 했던 것은 2차고요. 1차 화폐 개혁을 했고 1953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를 실시했고 원화를 하나로 전환했어요. 2차 때는 하나를 원화로 전환했고 예. 그렇지만 제대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막지는 못했어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은 1951년에 시작되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 자금이 없겠지. 전쟁 중에 경제 복구를 위한 자금이 없었고, 이에 국제연합은 그 당시 한국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이제 만들고, 부흥위원단 또는 재건단이라고, 번역에 따라 각자 다른데, 자, 그래서 위원단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에 도움을 주고 했다. 그래서 유엔 한국 부흥 위원단 원조로 주로 구호와 사회 재건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제 제일 우리나라 원조를 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은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 원조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 복구 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00사업 같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기출이 두 번이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재 농산물 원조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본 강의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미국의 농산물 원조를 보죠. 미국의. 자, 잉여 농산물의 이제 한국 원조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영향력 확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조해주고 마샬 플랜처럼 유럽의 영향력 확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950년대 이제 냉전 구조가 가속화되니까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신생국들에게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미국이. 그 영향력 행사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뭐냐면 그만큼 줘야지 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농산물이나 소비재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 원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내 이제 사정도 있는데 국내에 그 인형 농산물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형 농산물을 미국 자체에서 이제 소비하기 힘드니까 이걸 놔뒀다가는 그 당시 그 농산물 가격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을 좀 뭐냐면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량으로 이걸 미국 농산물들 받아들였어. 정부 재정으로 해갖고 사들였죠. 근데 그걸 참고로 그대로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해외 원조를 이제 이용한 거야. 네. 그래서 생산 가인으로 이제 자국 내 농업공학 방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등을 해갖고 다목적으로 해가 목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미공법을 만들어가지고 대충 자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각국에 미국 농산물 이제 원조를 해주는데, 요 대충 자금은 뭐냐? 대충 자금은 이제 뭐냐면 이거 볼게요. 자, 일단 이제 간단하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미국. 잉여 농산물 제공해줘요.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면 이 잉여 농산물을 그 국민들에게 팔아.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제 재정을 확보하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뭐냐면 대충 자금에 적립해. 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대충 자금을 이제 적립을 해갖고 뭐냐면 하는데, 이 대충 자금은 딱 이제 미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국내 미군 유지 비용하고 미국 무기 구입 같은 것들만 사용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내 미군 유지나 미국 구입 무기 같은 걸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단 이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원조 문자 무기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미국이 주는 거.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 이루고 1970, 80년대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공짜 안 해주죠. 우리가 이제 정가로 해갖고 사들여야 되는데, 어 다른 무기, 뭐 유럽제 무기라든지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보면 소련제 무기가 좀 뛰어난 거 있죠. 그 러시아나 이런 무기를 사들여도 사들일 수가 없어. 왜? 이미 이제 초반부터 미국제 무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투기도 뭐 미국의 뭐 기술 이준 등 유럽 같은 데서는 되게 잘해준다고 하잖아. 값싼 가격이고. 근데 미국의 이제 F-35 이런 것들 사들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사들여야지. 뭐냐면 뭐 레이더라든지 뭐 기반 시스템 다 미국 건데 유럽 걸 가지고 와서 레이더나 이런 것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무기 구입이 그 뭐냐 사전적으로 이렇게 막 구입 그때 많이 구입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미국 무기는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됐죠. 자, 뭐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 대충 자금의 사용 용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국내 미군 유지 비용이나 미국 무기 구입 사용 등을 했다. 미국 애들이 공짜로 주지 않아요.
지금도 있지만 다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준단 말이에요. 또 욕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결과를 보면 일단 일부 기업가들이나 관료 및 정치가의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인형 농산물 제공할 때 미국이 직접 이승만 정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미국이 이 이승만 정부에도 믿지는 못하고 괜히 직접 돈을 줬다가는 딴 데 쓸 수 있잖아. 미국이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얘네들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승만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하냐면 그 일단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승만 정부한테 이제 돈을 주는 대신에 그 1억 정도의 이제 뭐냐면 자금을 딱 마련해 놓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사오는 구입권을 줘. 네. 그럼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이 구입권을 각각의 이제 뭐냐면 기업가들에게 이제 준단 말이야. 기업가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이죠, 일종의 신용장을 줘. 구입할 수 있는 신용장. 그래서 이런 기업인들이 그 이승만 정부의 신용장을 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이 신용장을 보여줘요. 신용장을 보면 미국 은행에서 그러면 됐구나 해갖고 돈을 빌려줘. 네. 그 돈을 빌려줄 때 꼭 뭘 이제 사오도록 하냐면 소비재,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오는 용도로 돈을 빌려줘요. 계산서 다 첨부해 갖고는 나중에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한도 내에서 신용장 한도 내에서 금액 한도 내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 소비재나 식량 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 국내에서 팔 수 있는 거야. 판매권인 거야.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이제 기업가들에게 이제 뭐냐면 신용장을 나눠주고 여기 국내에서 판매권을 주는 거,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권한 막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가들이 이승만 정부하고 뭘 하냐 이제 정경유착이 일어나질 거야.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나서 이제 기업가들이 이승만 그 정부 그러니까 정권에게 돈을 주고 정치인들은 이런 이제 신용자 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까지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벌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재벌이 지금 삼성가 대단한 거죠. 삼성. 예.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들이 막대한 이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돼. 정경 유착을 통해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의 어떤 그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게 되죠. 낭비적인 소비 성향과 경박한 풍조가 조장되고. 근데 요거는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300산업이 이제 뭐냐면 번성해. 쌀의 당자가 이런 것도 있는데 300산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뭐냐면 기출문에 나왔죠. 자, 300산업을 이제 볼게요. 300산업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원조 물자들이 되게 소비자였어요. 소비재. 이승만 정부는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같은 것들을 원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못 믿었던 미국 정부는 왜냐하면 이 생산재 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뭐냐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진통이나 뭐냐면 이용할 수 있겠다 해갖고 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에 소비재를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뭘 줬냐? 밀가루. 일단은 밀을 줬죠. 예.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모카. 이런 걸 줬어. 면방지 이용했어. 자, 밀가루 해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소비재인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 사업이 발달돼. 예. 이게 300 사업이야. 그래서 밀가루, 설탕, 모카가 다 백색이죠. 그래서 300 사업이 된 거야.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분 있고, 설탕을 가공해서 제당, 그다음에 모카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어 그 면방지 공업 같은 거 이제 발달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300 사업이 등장했다. 그래서 파행적인 산업 구조가 형성됐죠.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에 비해서 생산재 산업 부분이 부진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발달 정책 실업의 증가. 그래서 이 소비재 생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좀 한계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실업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정경유착 등 이런 것들에서 친흥 재벌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약간 한계는 있지만 60년대 경공업 중심이었던 사회가 이제 수출 주정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는 신흥재벌 성장은 이거는 중복된 거니까. 예. 그다음 그 외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 안 나왔네. 예. 단자카 현상이 일어나죠. 쌀 단자카 그 위에. 그래서 값싼 밀이 들어오니까 이제 밀값을 밀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쌀을 생산을 하게 돼요. 쌀.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상당히 취약해져요. 쌀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농가 경제가 이제 뭐냐면 파탄을 맞게 되죠. 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 경제 부담으로 이제 1958년에 공짜였던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말을 좀 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재 생산을 좀 약간 덜하고 생산자 공업을 전환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자유당 정부 때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도는 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전쟁 전에 5개년 계획을 이제 했지만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바뀌게 되고 작년 정권 때 또 5개년 계획을 했다 시도가 안 됐다가 나중에 뭐예요? 박정희 정권 때 5개년 계획이 실행되죠. 박정희 때 가서. 여기는 계획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을. 예. 304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50년에 그 미국의 원조는 군사 원조를 중심한 소비재였기 때문에 뭘 말이 안 돼. 미국 1950년대 미국 내 원조는 군사 원조를 중심한 소비재 원조였기 때문에 군사 원조를 중심한 소비재라는 건 그 무기를 주고 뭐 소비재 했다 이런 내용인가? 이렇게 뭐 하여튼 자 본격적인 경제 복구 사업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자 그래서 전후 복구 재건을 위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지만 소비재 공업 상당수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요때 군사 원조라는 거는 그 이런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군사 원조는 이렇게 병창 같은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먹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게 되면 소비재에 연결되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은 이제 식량 원조도 해주고 참 고마운 나라야 미국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300산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밀가루, 설탕,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서 어, 그 중심이 되었다. 300산업의 발달은 미국의 원조의 심임을 갖고 원료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지만 후에 이제 1960년대 건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할 때 밑바탕이 됐고요. 자, 그 당시 원조도 이제 받는 과정에 대충 자금하고 환율 간의 문제인데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대충 자금만의 개념만 좀 파악을 해두세요. 대충 자금이라는 거는 1950년대 미국에 대한 원조는 그 물품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원조 물자 중에 시중업체에 분배하여 위탁 판매하고 판매된 돈을 받아 한국은행에 입금시켰죠. 요게 이제 미국하고 그 뭐냐 협정을 맺었어요. 이 돈을. 이 돈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할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그 무기 구입, 미국 주둔 비용, 그다음 일부는 이제 전후 복구 사업 등등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대충 자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뭐 한윤하고 연결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 자금과 한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밑에다가 밑에 보충 자료 거기에다가 댓글인가 일단 그 밑에다 설명 자료를 첨가시켜 놓을 테니까 요 관련된 걸 좀 그 설명 자료 보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미 군정부터 이승만 때까지의 관련된 15년 개정 과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243페이지 보세요. 미대행. 자, 미대행 243페이지 보면 강보기의 경제 상황 어땠을까?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복 이후에도 남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남북 간의 경제 상호 보완 관계가 무너지면서 원료와 자원이 부족했고 산업 기반 시설이 취약한 남한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실업자가 대거 발생했다. 자, 이런 과정에 미 군정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물가가 폭등했고요. 자, 미국 그 자유화 정책을 폈지만 상인과 지주의 매점 매수고 양곡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미군정은 식량 수집과 배급을 통제했으나 식량 수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린 시대였다. 자, 이런 그 경제 실패는 대구 10월 1일 사건의 중요 원인이었다. 요거는 이제 그 자연 발생 쪽으로 이제 뭐냐면 시작했지만 후에 남로당이 주도하게 돼요. 남로당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박정희의 세 번째 형인가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박뭐뭐식인데 그 사람이 좀 약간 그 공부도 좀 잘하고 좀 엘리트 계층이었어.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니 죽게 되는데 그 박정희가 초기에 이제 그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한때는 남로당의 조직체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그 형 때문인데 자, 하여튼 대구 11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실시하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11 사건. 예. 자, 미 군정의 경제 정책과 대구 11 사건인데 요거 예전에 역사전월 관련돼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저도 한번 잘 봤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역사전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뭐 와가지고 쓸데없이 SNS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기 역사전월이나 뭐 유튜브 보면 역사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아.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암기하다도 쉽게 외워질 수 있고 이게 기억이 오래 갈 수가 있어. 오래 갈 수 있어. 그래서 합격하더라도 뭐 2, 3년 지나면 이제 예를 들어 세계사나 이런 것들은 안 가르치면 아예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그거 뭐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달달 그냥 뭐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 쓸데없는 만 때려치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강복이 되고 1년이 지나서 발표된 동시이다. 자, 동시에서 어린이들 독립은 자신의 주인배를 채우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 나는 신문 기사에 실릴 정도 미 군정의 경제 정책은 실패였다. 그래서 1945년 11월에 140원이었던 쌀 한 말 가격이 1946년 9월에 1,500원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1946년 5월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쌀 반입마저 끊겨졌다. 자, 군중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미군정의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여기에 경찰이 발표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와 무장 무기가 번화했고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 미군정은 경찰과 국방경비대 방공단체를 동원해서 탄압을 했고, 자, 이때 방공단체가 대표적인 사복 그 청년단이 대표적이죠. 대구 경북의 사망자는 136만 명이 발표되었지만 기록 미비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하기 어렵다. 자, 지금도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 성명의 폭등한 견해와 친일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미군정의 실정과 맞물려 폭발 항쟁을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폭동으로 보고 항쟁을 보잖아. 그래서 이게 좀 예매해. 그래서 이제 보통 객관적으로 4.3 사건처럼 이거 대구 11 사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로당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처음부터 남로당이 이제 개입된 건 아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남로당이 개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다음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자기 땅을 갖는 농민들 오랜 영혼이었다. 자, 이에 대한민국 인신공부와 여러 학연단체들은 토지 개혁을 강복하기 위해 주요 과제를 제시했고 미군정은 일본인 그 소의 토지를 몰수해 관리하다. 이게 적산이라고 하죠. 자, 1948년에 가서 적산을 농민들 유상으로 매각을 했다. 그래서 미군정은 일본 소유 토지를 몰수해 미군정 소유에 기속시키기 위해서 동양척지 주식회사들 신한공사도 개편이 됐죠. 신한공사. 그래서 신한공사 이름은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한공사를 좀 더 개편된 것이 이제 나중에 그 중앙토지행정처죠. 예, 중앙토지행정처. 이것도 1948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기준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중앙토지행정청이라고 썼는데 이게 오타다 해갖고 행정처라고 하더라고. 예, 찾아보니까 중앙토지행정처가 맞아요. 예, 이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정보 수립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 유상 매수, 유상 분배라는 자본주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 있고 저 밑에 이제 6.25 정책 집정이 1950년 3월에 실시된 농지를 얻게 된 농민들은 전쟁 중 급격하게 공상되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요인이라 했다. 1950년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공사되지 않은 것보다는 왜냐하면 농지개혁 자체가 이제 이미 실제 실시가 1951년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설명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농지개혁은 지주 소작제가 거의 사라지게 했고 대부분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됐다. 라는 데 의미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무슨 한계가 있냐면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개혁에서. 예. 그래서 가수원 같은 거 있죠. 가수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좀 이제 편법으로 이 농지를 가수원으로 지목으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는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유상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장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미리 이제 강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농지를 이미 처분한 내용도 있죠. 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농지 개혁 이전에 시간이 질질 끌면서 뭐냐면 이미 처분했다, 강매를 했다. 요게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삼정부를 왜 정했냐? 그 내용이 이제 있어요. 농지개혁법 보면 이제 삼정부라고 이제 정했잖아요. 대상이. 예.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정부가 삼정부 초과하는 농지를 매수 대상으로 정한 건 삼정부를 경작 상한선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 소를 이용했다는 전제로 소를 포함한 5인 가족이 노동력을 참작해서 농사 가능한 면적을 삼정부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뭐냐면 초과하면 이제 몰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52페이지 보세요. 좀 앞으로 가. 자,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다 내용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공장과 산업시설의 기반을 갖추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되었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쟁 성장률과 국민 총소득이 꾸준히 증가되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빈곤에 시달렸다. 자, 전후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를 토대로 이제 재건됐고 한국 정부는 철강과 기계 생산재 지원을 희망했으나 미국은 이제 잉여 농산물 제공했다. 그러니까 소비재 중심의 공업이지. 소비재.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삼백산업이 이제 발전됐죠. 그래서 제분, 제당, 면방직공의 생산품인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모두 신생으로 이것을 삼백산업이라 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재 산업의 성장을 저조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이송만은 기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어. 이걸 적산이라고 하죠. 자, 이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소유한 이런 공장, 농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부동산 이런 것들 했는데 이미 이제 한 차례 이제 미군정 때 한번 그걸 이제 했죠. 근데 미군정 때 이걸 완전하지 못하고 이 적산을 나중에 이제 이승만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기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기속기업체들 갑상과 그거 매매를 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친미 관료들 또 기업가들이 이제 그걸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이제 핵심의 성장 기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차지하는 과정에서 또 뭐냐면 정경유착 등이 일어나죠. 문제점이 나. 그러니까 아까 미공법 관련돼서 원조 물자도 있지만 요것도 정경유착 원인이 됐다. 그래서 자본가와 관료 간의 어떤 유착, 관료 독존 자본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재정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 전후 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세금은 제대로 안 걸치고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으로부터 받은 그 적산 일본인 재산들 민간에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부담금 있죠? 예, 이걸 갖고 재정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이 일어났죠. 뭐 정경유착도 일어나고 예. 자, 하여튼 기속재산 처리법을 이제 제정해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적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올 수 있어. 자, 제정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의 소유했던 공장들을 민간에 분할했다. 자, 원조 물자 기업이 배정함으로써 민간 자본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앞에서 이제 기속재산 부하와 원조 물자 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혜택을 가지면서 정경유착 같은 독점 같은 유착이나 독점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자, 여기 이제 잠깐 이렇게 볼게요. 거기 이제 특정 기업에 성장한 소비재 사업 볼게요. 기속재산 부하와 원조 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혜택과 집중했는데 이때 특정 기업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이죠. 삼성. 네. 삼성인데 삼성이 여러분들 뭐 그 전자회사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전자는 뭐 1960년대 70년대 했던 거고 요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 이제 주로 300산업을 했어요. 그 삼성의 그 원래 제일제당 아시죠? 제일제당 지금 CJ로 넘어갔지만 하여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만든 게 정경련이고요. 예, 앞에 뒤에서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들 기업은 원료 제공과 금융, 재정상의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경유착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또 필요 이상으로 도입된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곡물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 생산 위협을 그 떨어뜨리고 농촌 경제에 큰 위협에 봉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밀 농사가 아니라 쌀 농사, 쌀의 단작화 경향이 강화됐다고 했죠. 예, 이런 것과 또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에 상당히 변동에 쉽게 노출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1950년 말, 1958년 정도 되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원조 대신에 유상 차관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원조 유전했던 한국 경제는 불안에 빠졌고 경제 그 성장률 크게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했는데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요때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비재 공업 대신에 생산재 공업을 이제 생산재를 이제 육성을 하려고 했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그냥 시도지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예, 시도만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게 말이 이제 와닿는 것 같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예, 공짜를 기대하는 건 안 돼. 예, 그래서 누구는 한없이 퍼주고 누구는 한없이 받는다. 이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남을 이용해 먹는 거지. 예, 그래서 남한테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가 이제 남한테 받으려면 적어도 남한테 하나를 주거나 하나를 주는 척을 해야 돼. 두세 개를 받으려면. 예. 하여튼 뭐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러면 요 내용을 볼게요. 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는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분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은 한국은행에 이체시켰는데 이걸 대충 자금이라고 해요. 대충 자금은 이제 그 뭘 냈냐? 합동경제위원회 감독안에 사용되는데 그 절반 정도는 미국산 무기구입과 주한미군 유지비에 썼어요. 그 외에도 이제 전후 복구 사업 같은 데 썼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국내에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고 농촌 경제에 큰 위험을 직면했고요. 특히 보리와 밀 등은 가격 경쟁에 밀려서 농촌에 점차 사라지게 되고 뭐만 짓는다고 해서 쌀만 짓게 되죠. 쌀만. 쌀.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미국산 무기야 농산물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이 상황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죠. 값싼 러시아 무기나 유럽제 무기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그 기반 시설, 레이더라든지 뭐 부품이나 다 미국산이다 보니까 뭐 탱크라든지 뭐 그 전투기들 수행을 못해. 예. 왜냐면 호환이 안 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잠깐 보죠. 해남은 247페이지. 자, 해남교에서 247회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미군정 때 이제 농지 신항공사를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46년 북한의 토지 개혁을 당하자 미군정도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어 그 당시 미군정이 자체적으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한민당 세력이 반발할 때 실패했고, 그래서 미군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항공사 가지고 있는 소유 농지만 대상으로 농민의 유상 분배를 했는데, 자,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미군정의 정책. 자, 1945년 10월에 미군정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고 소작률을 3분의 1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달 동양척식 주식회사 실시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에 개명하였고 미군정 아래에 두었다. 미군정은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자 가도 입법위원회를 구성할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예. 이후 1948년 3월 그 당시 가도 입법위원회에 있었던 한민당 그 세력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기속 노지 매각령을 이제 반포하고 신한공사가 소유 토지한 농민들 매각했다. 매각 대응도 1.5배 농지개혁과 같았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헌국회에서 이제 재헌헌법에 이미 농지를 농민의 분배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농지개혁 원칙이나 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950년부터 시작했지만 7, 80% 진행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마치 농지개혁 때문에 진행됐다 이렇게 기술한 것 같지만 실제 그건 아니죠. 이거는 농지개혁과 상관없이 농지개혁을 한다고 저희 미 군정 때부터 해서 이승만 때까지 계속 하니까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던 농지들 뭐야 지주들이 강매를 한 거야. 강매. 이미 처분한 거죠. 그것 때문에 7, 80%는 것이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 농지 개혁을 할 당시에는 소작지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교차도 이제 실제로 1951년 말에 가서야 그것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마치 농지 개혁이 이제 6.25 정전까지 7, 80%까지 진행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지 개혁 자체보다는 그 농지 개혁이라는 소문을 듣고 지지율이 강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 토지들이 80% 토지들이 뭐냐 처분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주대의 토지를 매수하면 이 지가증권을 나눴죠. 그래서 이들 자본과 전환을 했다. 그러나 이제 전쟁 과정에서 지가증권이 헐값이 됐고 지주들이 이제 이들 팔아버렸죠. 그래서 앞에 영어도 이거는 산업자본가들이 썼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되지는 못했고 농업자본가들이 산업자본가가 된 것이야. 농업자본이 산업자본가 산업자본으로 된 거야. 자, 그러니까 또한 지주는 농지개혁 전에 미리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토지의 대금을 제때 떼내지 못하고 분배받는 토지를 다시 파는 경우가 있었다. 요게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설명이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런 한계도 있었지만 의의가 이제 있죠. 예. 그래서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농민이 자장농이 되었고 또한 농민의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고 생산력이 높아져 농업 생산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재산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미궁정이 들었는데 자, 기속재 그 재산 적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군정이 이걸 이제 뭐냐면 많이 좀 처분했고 상당수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와서 적산 처리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때 많은 이제 그뭐 적산 처리 과정에서 뭐냐면 많은 이득을 챙겼어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 재헌헌법의 헌법에서는 주요 자원과 산업을 국영 또 공용을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승만 정부는 기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기속재산을 일반에 매각했다. 자, 이들 매수한 이들 상당수가 정부와 관련된 인물이었다. 예, 이때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고 상황이 또 길었던 탓에 물가 상승은 헐값에 가까웠다. 자, 시설이 좋은 기업은 대부분 기속 산업체이기 때문에 이들 매수한 상당수 기업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54페이지 펴보세요.
자, 전후복구 사업인데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좀 보면, 자,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 항피하는 농지를 복구하고 생산활동을 복귀했다. 정부는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속재산의 대부분 민간에 매각되고 민간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다음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소비재 산업에 이제 원조 물자를 도입을 하고 300산업 같은 것들 발전시키고, 이래서 이 시기의 경제를 원조 경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원조 물자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정경유착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정경유착의 의미가 그 밑에 있죠.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이익을 말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고, 이승만 정부 원조 물자와 일본의 재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특혜를 주고 이 과정에서 재벌로 성장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경유착을 성장한 그 기업들을 처벌하자는 문제가 장명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와서 부정축제자 처리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다음 원조 물자가 들어온 미국의 값싼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촌 부채가 늘어나고 굶주린 농가도 늘어났다. 1950년의 말에 미국의 무상 원조 주면서 유상 차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자, 원조 감소, 많은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률이 상승이자 정부는 자립적인 경제 건설에서 경제 개발을 준비했다.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때 전 것은 3차 경제개발이야. 3개년 경제개발. 3개년 경제개발. 예. 요게 이제 언제 하냐? 요때는 집권정당이 뭐였죠? 집권정당이 한민당 이렇게 쓰시면 틀리죠. 예, 한민당은 야당이었고 그 당시에는 자유당이었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자유당 때 3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했다. 여기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1970년대 이제 뭐냐면 1960, 70년대 박정희 때 경제 개혁을 좀 할게요. 경제 개발. 그래서 박정희 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박정희는 전두환까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현대사 다 끝내기도 하죠. 예. 자,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